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결과로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며 전년 동기 대비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폐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2032년 종료 시점이던 전기차 세액공제는 법안 통과 후 18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다만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세제 개편안에 따라 반도체 공장 투자세액 공제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공약했지만 여야가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실제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퇴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가 됐는데요.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지표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9% 하락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S&P 500 지수 0.8%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포인트 아래로 다시금 내려왔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는 점 파악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갈등이 더 고조가 되면서 아무래도 불안정한 심리가 더욱더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소폭 하락했는데 1.4% 하락하면서 4.3%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0.83% 하락을 했는데요. M7 기업들 그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역시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WTI 국제 유가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4%까지 급등하는 흐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지만 지금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된 만큼 70달러 위에서 지금 고가에서 달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바로 5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0.9%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시장 예상치를 보니까요. 0.6%였습니다. 하지만 0.9%까지 감소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역시나 소매 쪽으로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인 거고 이 소비자들의 이 여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서 상품 판매 실적을 주요적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더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점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개인 지출을 좀 억누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는 점까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위축 현실화가 우려가 된 상황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월의 소매 판매는 부진했다라는
있었다라는 점을 보면 그 전에는 지금 아무래도 그 사재기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지표 안에서도 어떤 점이 가장 부진하게 나왔을까라고 체크를 해보니까요. 자동차와 부품 판매 단에서는 3.5% 급감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가정용과 건축자재 그리고 전원용품 쪽으로는 2.7% 급감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서 전반적으로 5월 들어서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일과 18일 이렇게 현지 시간으로는 곧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이런 경제 지표이다 보니까 지금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덩달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어제였죠. G7 정상회의가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 첫날부터 조기 퇴장을 했습니다. 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중동 문제를 이야기로 하면서 먼저 퇴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트루스 소셜에서는 휴전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다른 메시지를 내놓기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조기 퇴장을 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된 갈등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점, 파행이 됐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충돌 사태까지 있으면서 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는 다루지 못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조기 퇴진을 하면서 무산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볼 만한 국가들 계속해서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던 수순이었는데 좀 모두 다 무산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최근 사태에 대한 성명은 이뤄졌습니다. 바로 중동의 적대 행위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상 간의 회담에서는 서명을 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과 가장 먼저 관세에 대한 협정을 했었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겠다라는 서명을 직접 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서명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사실 G7이 아니라 G8이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 퇴진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체제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에 더해져서 지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표정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웃는 표정과 우는 표정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긍정적인 요소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더 늘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20% 세액공제였는데요. 10% 더 추가를 해서 30%까지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주 그렇게 상승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할 시에는 보조금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더욱더 미국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실제로 반도체 세액 공제가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는 표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자동차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으니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썬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관련된 주가들도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 공제가 180 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주택용 태양광 패널 등 가정용 재생 에너지에 주어지던 이 세금 감면이 같은 기간 내 종료가 될 예정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기차를 보면요. 구매자에게 주는 세공제 공포 후에는요.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가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최대 $4,000의 세액 공제가 법 공포 후에는 9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렇게 세액 공제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흔들렸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무려 9%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이 점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맨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역시나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하락하는 흐름인 가운데 유일하게 좀 초록불을 켜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4% 급등하는 흐름을 가진 만큼 에너지단에서는 좋은 흐름 보였다.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1.3%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M7 종목들 모두 하락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23%, 엔비디아도 0.39%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들 가졌는데요. 연일 잘 갔던 오라클 또한 1.3% 하락했고요. 오늘은 팔란티어도 쉬어갔습니다. 2.2% 하락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AMD만이 요즘 어드밴싱 행사로 인해서 좋은 칩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연일 강세 흐름 보였고요. RTX 방산 쪽으로는 역시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RTX 1.3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김민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김민 앵커와 함께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갈등이 좀 최고조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0.2%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기업을 지금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버브가 지금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모바일인데요. T모바일은 4%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4%까지 하락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야기네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먼저 오픈 AI 관련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용 AI 앱인 챗 GPT를 서비스하는 오픈 AI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변경하기 위해 이를 반독점 당국에 소송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벌이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또 오픈 AI 경영진이 최후의 수단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반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사 AI 제품과 컴퓨팅 자원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또 오픈 AI를 비영리 구조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데요. 오픈 AI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으면서 독점 파트너십을 계약했습니다. 투자금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오픈AI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하고 대신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만 독점적으로 자사의 AI 모델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유한회사의 지분도 49%를 함께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오픈 AI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적으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이 좀 심해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오픈 AI가 규모가 커지면서 비영리 법인이 유한회사를 지배하는 지분의 구조를 비영리 법인이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것부터 갈등의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형태의 전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독점적 AI 모델 공급 및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계약에 대해서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점도 함께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겠죠. 최근 구글 클라우드와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함께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새로운 지배구조 아래에 공익법인 지분 33%를 제공하는 대신 과거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기업은 오픈AI가 인수한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지식재산권 처리 문제를 놓고도 함께 충돌하고 있는데요. 계약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모든 지적재산권에 접근할 수 있는데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드서프에 접근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딩 도구 깃허브 코파일럿과 윈드서프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로써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0.2%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사실 오픈 AI와의 지금 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시도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조금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이뤄질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라이릴리인데요. 사실 일라이릴리 간밤에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지만 버브 쪽에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네, 미국 제약기업 일라이릴리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업체인 버브 테라뷰틱스를 약 13달러, 우리 돈 약 1조 8,720억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인수 발표 직후에는 버브 테라뷰틱스의 주가가 장외 거래에서 75%가량 폭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라이릴리는 주당 10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또 여기에 성과 조건에 따른 주당 3달러의 조건부 지급권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건부 지급권은 인수가 완료된 후에 10년 이내에 버브의 신약 대표 후보 물질인 버브 102가 죽상 동맥 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네, 지금 버브 102가 어느 정도 좀 임상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버브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81%까지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사 치료로 인해서 102가 임상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일라이릴리가 인수를 한 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점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소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버브 102는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서 초기 임상 일비 시험 단계에 도입해 있습니다. 이 해당 치료제는 한 번의 투여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버브 테라퓨틱스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혈관 치료제를 선도하는 바이오텍으로 창업 7년 만에 인바이보 유전자 치료 후보 물질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중 2개가 임상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버브의 CEO 세카르 카티레산 박사는 이번 계약에 대해서 만성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단 한 번의 치료로 치료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여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함께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인수 소식 단순한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인 투약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난다라는 점이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제약 사업의 시작을 예고하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인수,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 전략은 의료기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기적 투약 중심의 기존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유전자 편집 기반의 원샷 치료 이 솔루션으로 진입이 되면 일라이릴리의 파이프라인 확대, 더 나아가서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으로의 예고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에 심혈관 치료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또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번 발표 이후 버브 테라피틱스는 감방 80%가 넘는 급등세가 이어지기도 하면서 단순 시장 가치의 재조명받는 단계를 넘어 인수 절차까지 또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내에는 함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테라피티스 지금 인수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67%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거래 총액을 보니까요.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마무시한 규모이니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일라이릴리까지 같이 덩달아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T모바일입니다. 지금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4%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슈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이슈일까요? 네, 현재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통신사 T모바일 주식 2,150주를 장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이 때문에 T모바일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 16일 주당 224달러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며 총 48억 달러, 우리 돈 6조 9천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당시 T모바일의 종가 231달러 대비 3%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이 같은 할인 매도 소식에 투자자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시장 초반 T모바일의 주가는 4% 넘게 함께 떨어졌고요. 또 이번 영향으로 급락을 들어 2025년 들어 상승세를 타던 주가도 또 전년 대비해서 보합권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 급락을 했고 계속해서 잘 갔던 상승세가 주춤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T모바일이라든지 소프트뱅크에서는 이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놓은 상황일까요? 네, 아직까지 양측 입장의 공식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프트뱅크와 T모바일에 모두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시장 분석가들은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하이테크 및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T모바일의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기업 가치에 대한 수요 감소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모 회사인 도이치텔레콤이 장기 전략의 여전히 핵심 주주로 남아있는 만큼 기업 펀더멘탈에는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매각이 T모바일 발행 주식 총수의 1.9%라고 합니다.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해서 뉴스를 챙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켓 클로즈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앞서서도 좀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바로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기 귀국했다라는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징적으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갈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과 또 브로드컴에도 HM을 좀 공급하겠다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파마 리서치 내용입니다. 파마 리서치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귀국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 회의가 좀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퇴장으로 인해서 회담이 조금은 무산됐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좀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현지 시간 16일에 이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문제까지 정말 민감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각국 정상들 사이의 긴장감도 상당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이후로 중동 정세를 들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SNS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흘간 예정됐던 G7 회의는 하루 만에 흐지부지 됐고요. 또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들도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제재나 고율 관세 같은 핵심 의제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서 회의는 사실상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기대한 바가 많았는데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 기회를 좀 놓치게 된 셈인데요. 이 상황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텐데요. 네. 당초 17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 달부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이 고율 관세 문제를 직접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수출 산업, 특히나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주요 업종에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조율의 실마리를 찾을 기회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회의장을 떠나면서 이 회담도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또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측에서는 회담이 잡혀있던 당일 새벽쯤이 돼서야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은 오는 24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차기 한미회담의 기회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꾸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외교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와중에 그래도 성명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과 관련된 공동 성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내용을 좀 받아들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나중에야 좀 마음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사실 회의 분위기가 워낙 어수선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G7 정상들은 이 중동 정세를 다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자지구 휴전과 함께 중동 전반의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내용도 함께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성명 초안에 불만을 표하면서 서명을 거부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일부 표현을 조정한 끝에 결국 최종 성명에는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 문안에는 이란을 지역 불안정과 또 테러의 주요 근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에도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과 관련된 성명은 있었다는 점 조금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사실 G7 회의에서 사실상 첫 번째 주요 의제로는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담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장을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G7 회의에서 관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면서 정작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는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고율 관세는 결국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회나 유예를 강하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공식 세션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을 떠나게 되면서 이후에 잡혀있던 관세 논의가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또 각국 정상들의 요구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게 된다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관세 조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G7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의제 문제는 정확하게 협상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G7 정상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지 앞으로도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AI 이야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바로 오픈 AI입니다. 챗 GPT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오픈 AI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특징주에서도 한번 살펴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핵심 쟁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결국 지배권과 또 기술 통제권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부터 오픈 AI에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그러니까 1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사실상 최대 파트너로 자리를 해왔습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재단이 위에 있고 또 그 아래에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영리 회사가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이 체계 안에서 양측이 나름 잘 협력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픈 AI가 외부 자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기존 파트너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있고요. 또 회사 구조를 완전히 영리법인으로 바꾸고 또 나아가서는 상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충돌을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기업 간의 입장 차이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사실 AI 기술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또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기술의 통제권을 갖느냐, 이게 앞으로 시장 지배력을 좌우할 거라는 판단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AI 기술이 지금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인프라다 보니까 이 점을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투자와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규제 당국에 고발하겠다라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협의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좀 꽤 강경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배경은 또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한 협상 전략을 넘어서서요. 오픈 AI가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만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개발한 AI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픈 AI가 구글 클라우드와도 손을 잡고 자체 데이터 센터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하나 큰 갈등의 불씨는 오픈 AI가 최근 인수했던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때문입니다. 계약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가진 모든 지식재산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오픈 AI는 윈드서프의 기술만큼은 공유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딩 툴인 GitHub 코파일럿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금 오픈AI는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가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술이 되레 경쟁 상대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사실상 AI 플랫폼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두 회사 간의 갈등이 쉽게 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오픈AI가 미국의 국방부와 지금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에 미국 국방부가 오픈AI와 약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2,700억 원 규모의 AI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7월까지인데요.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지는 보안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전투나 정보기관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AI 시제품을 함께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오픈AI가 이제 방산기술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소비자용 AI, 예를 들면 챗봇이나 업무도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안보와 국방이라는 훨씬 무거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방부와 별도로 맞춤형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된 겁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오픈AI의 모델이 실제 작전 데이터나 현장 상황에 맞게 학습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이건 앞으로 미국 내 다른 정부기관이나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추가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AI가 지금 방산 기술 분야에도 발을 들였다라는 점이 조금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민간을 넘어서 국방 분야까지 이렇게 경쟁이 더 격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픈AI가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반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협상이 이렇게까지 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사실 협상이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픈AI가 회사 구조를 바꾸려고 좀 시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오픈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재단이 영리 회사를 지배하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걸 보다 명확한 공익 법인 체제로 바꾸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변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회에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고요. 오픈AI는 새로운 구조 안에서 33%의 지분을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기존 계약은 정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오픈AI는 이제 우리는 애저 클라우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기술을 우리 동의 없인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기술이 빠르게 커지면서 투자 계약과 독점 파트너십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크게 본다면 이런 구조적인 갈등은 앞으로 다른 기술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돈만 넣고 지켜보자라는 투자 관계가 아니라 AI 같은 분야에서는 데이터나 알고리즘 그리고 인프라까지 완전히 얽혀 있기 때문에 한번 틀어지게 된다면 다시 봉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요즘 AI에 대한 분야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더 심화됐고 생각도 못했던 문제에서 더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갈등, 기술업계 전반과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갈등이 투자자들한테는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픈AI가 어떤 구조로 운영될지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물론이고요. 전반적인 AI 산업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픈AI가 지금 국방이나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 또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AI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단순히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서 AI 기술의 주도권은 과연 누가 가져야 하느냐라는 이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공익성과 독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지는 이제 기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부나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네, AI 기술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문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양상들이 풀어지게 될지, 조율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좀 중심에 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제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AMD 그리고 어제는 브로드컴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호재 소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의 HBM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4%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서 고객사들을 연이어 확보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HBM3 8단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대량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로드컴은 전 세계 팹리스 기업 중 3위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용 칩 설계를 담당을 하면서 요즘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4세대 HBM까지는 삼성 제품을 쓰다가 5세대부터는 공급망을 바꿔서 SK 하이닉스의 칩을 썼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삼성의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AMD도 자사 최신 AI 칩인 MI3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12단 HBM3E를 탑재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사실상 삼성전자의 HBM이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선택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은 엔비디아로 향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기술력을 완전히 입증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달 말까지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삼성 반도체 실적에도 본격적인 회복 탄력이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서 계속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HBM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되게 반가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삼성이 본격적으로 좀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한동안 이 HBM 시장에서 좀 대응이 늦어지면서 SK하이닉스에게 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디램 시장 점유율에서도 SK하이닉스에 역전을 당하면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메모리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높게 쌓는 방식, 이른바 12단 HBM을 조기 양산했고요. 이번에 그 제품이 AMD의 최신 AI 가속기에도 탑재가 되면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회복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삼성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술력으로 충분히 입증했다라는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좀 더 자신 있게 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략적인 회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부터 좀 본격적인 글로벌 전략회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약 4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반도체랑 모바일 그리고 가전 등 주요 사업 부문들이 모여서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또 하반기의 전략을 짜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관심이 쏠리는 건 오늘 열리는 반도체 부문 회의입니다. 여기서는 하반기 HBM 공급 전략부터 다음 세대 제품인 HBM4 개발 계획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같은 외부 변수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AMD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 가능성, 이게 어떤 식으로 내부 전략에 반영될지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략회의의 결과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HBM 시장 안에서도 경쟁 구도가 더욱더 좀 굳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 현재 HBM 시장에서 말 그대로 좀 삼국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선두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빠른 속도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두 기업보다는 한 발 뒤처진 모습이지만 내년 상반기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시점에 맞춰서 로드맵을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지난 3월 12단 HBM3 양산을 성공시킨 데 이어서 최근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샘플까지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면서 상당히 빠른 세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삼성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AMD와의 협력으로 인해서 HBM3 12단을 이미 성공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엔비디아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게 관건입니다. 만약 이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삼성도 HBM4 개발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HBM에 대한 경쟁 구도가 삼국지 양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내면서 엔비디아까지 양상이 더 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파마 리서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 그대로 좀 뜨거운 감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적 분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쪼개기 상장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17% 하루 만에 빠지기까지 했고요. 어제는요 8% 추가로 또 밀렸습니다. 사실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인적을 분할하게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파마 리서치는 지난 13일에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회사를 둘로 나누겠다는 건데요.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존속법인은 파마 리서치 홀딩스로 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기존 사업은 신설법인인 파마 리서치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분할 비율에 보면 홀딩스가 약 74%, 신설 파마 리서치는 26% 정도로 나뉘는데요. 문제는 이 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입니다. 핵심 사업인 리쥬란이 신설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작 신설회사 주식은 적게 받고 또 향후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지주사 지분을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상 물적 분할과 비슷한 결과 아니냐라는 불만이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쥬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작 그 주식은 좀 적게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 발표 직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은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의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구조 문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입니다. 우선 인적 분할 이후에 최대 주주인 정상수 의장 측이 신설 파마리서치 지분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파마리서치 홀딩스에 넘기게 된다면 별다른 비용 없이 지주사 지분을 더 확보를 하면서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신설 파마리서치가 연말쯤에 다시 상장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그 이익은 결국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존속회사인 지주사도 상장을 하고 또 자회사도 상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이걸 중복 상장 구조로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 지주사의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피해는 기존 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주주 승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기조랑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파악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계속해서 소액주주 보호와 또 자본시장에 대한 회복을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특히 물적 분할 이후에 이런 자회사 상장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이번처럼 지주사 전환에 또 재상장까지 추진을 하는 건 정부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혹시 상법 개정 전에 미리 지배구조를 정리하려는 선제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파마리서치가 자칫하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첫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슈 계속해서 뜨거운 상황입니다. 파마리서치 주가 하락이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